네, 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오늘서부터는 이제 그 새 단원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름이 이제 심화 문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2달 동안 이제 그 심화 문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요 이름을 가지고서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또 이 2달 동안 이제 그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단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1월 달서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임용고시가 이제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대략, 1년 동안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개월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10개월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이제 그 진행해 오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개월 동안이 주어진다 그러면 10개월을 4개월 이렇게 6개월로 이렇게 나눠서요. 1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4월 달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이제 그 내용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임용고시에서 그 다뤄지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서양윤리, 동양윤리, 정치사상, 그리고 교과교육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4가지 그 분야에서 다뤄지는 이론들이나 혹은 그 인물들을 이제 그 4개월 동안에 우리가 그 각자 한 달씩 이제 그 배치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그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6개월 동안은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복습이 이제 3회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3회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복습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형식은 문제풀이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습을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이제 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로서 다뤄질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푸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들을 이제 똑같이 3번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형식을 두더라도 그 내용은 좀 이제 그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그 내용이 크게 보면 저희 이제 그 과목에서는 출문제, 예상 문제,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 개념으로 이제 그 구분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이제 그 다뤄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 지난 2달 동안 이제 그 진행을 했던 거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가운데서 실제로 임용고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화돼가지고 그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우리가 한번 바로 그냥 그 내용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그 2달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들을 다뤄봤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 기출문제를 한번 이렇게 다뤄보셨으니까 이제는 이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애초에 우리 그 처음에 수업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임용고시 문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반복되든지 아니면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출제되든지,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출제되거나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다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얘기는 얼핏 듣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만 하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뭐 나왔던 문제 한번 또 나오든 중요하니까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또 이제 그 나오지 않았던 문제 나와. 그런데 막상 우리 선생님들이 그 기출문제를 한번 그 접해보시면은 그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다뤄봐서 알듯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기출문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아주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칸트가 이제 그 칸트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럼 칸트 문제들이 그동안에 이제 매해 이제 그 끊이지 않고 이제 그 나왔으니까 그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다뤄보면은 문제의 어떤 형식상의 어떤 특징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작년에 혹은 그 이전에 몇 해 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형식만 바꿔서 똑같은 어떤 그 내용들이 형식만 바꿔가지고 등장하는 그런 형식이 있고, 그리고 칸트 안에서 다뤄줘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적인 요소들이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그 등장하는 그런 식의 그 문제들이
똑같이 이제 그 유형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칸트 무슨 정원명법이 그 네 가지 정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 정식이 기존에 뭐 제1정식, 제2정식, 제3정식이 이렇게 다뤄졌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제4정식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혹은 또 그 1정식, 2정식, 3정식 가운데서 또 예전에 다뤘던 어떤 그 유형만 바꿔가지고 그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용고시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형태만 바뀌어가지고 등장하든지 아니면 아직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 요소에서 이제 그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선적으로는 과거에 그럼 어떤 문제들이 다뤄졌는지 그것부터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기출 문제부터 이제 그 다뤄보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임용고시에서 요 내용 가운데서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이 문제로 다뤄졌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작업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들은 어떤 건지 그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 미출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그 해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칸트와 관련해서는 칸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또 그 내용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게 기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뤄졌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도 당연히 그 꼼꼼히 봐야죠. 뭐 때문에? 그 내용 안에서 반복돼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풀이 시간에 한번 했던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칸트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 가운데서 아직 그 기출 문제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나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이제 미출 문제 이 영역에서 이제 그 다루게 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단 다뤄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 예상 문제라고 얘기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는 당장 그러니까 금년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어떤 건지를 뭐 이런 그 기출 문제나 미출 문제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그 사상가들 가운데서 뭐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하지만 어떤 사상가들은 매년 등장하는 사상가가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사상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상가들도 예를 들어서 바로 작년에 이제 그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사상가가 바로 작년에 등장했다면 그 사상가에 관련된 이론들은 이제 금년에 다시 또 연이어서 등장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예상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문제를 다루는 방식들도 사상가 집중해가지고 다뤘던 한 사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상가의 어떤 비교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칸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출 문제 한번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칸트가 다루는 여러 가지 영역들 가운데서 아직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들이 어떤 건지 그게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의 문제로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지 우리가 지금 미술 문제에서 다룬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실전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칸트에 대해서 그런 문제만 그런 방식으로 다뤄지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리주의하고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더뷸리학자들하고 비교한다든지 그런 혼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을 실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형식으로 다뤄보는 것이 소위 예상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출 문제를 다루는 이 영역이 우리 이제 그 심화 문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이 예상 문제를 다루는 이 영역이 이제 그 실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런 기간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심화 문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기출 문제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모든 영역들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거죠. 다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배웠던 요 내용들 가운데서 기본은 이거죠. 이 내용들 가운데서 적어도
금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적어도 50% 이상 되는 그런 인물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물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아주 그 제한적으로 주목을 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그런 그 내용 말고 아직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어떤 거지 아주 샅샅이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이렇게 훑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문제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의 수준이 굉장히 당연히 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굉장히 앞서서 다 다뤄졌겠죠.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거는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그런 문제들이, 그런 개념들이 포착이 되겠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그냥 뻔한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굉장히 더 이제 깊이가 이제 아주 진중하게 내려가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포착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나 문제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심화 문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2달 동안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대략적인 어떤 그 개념들을 좀 이해하신 바탕 위에서 우리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훨씬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 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그 심화 문제라고 해서 나눠드린, 여기에는 이제 문제풀이 다 같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건데요. 이 문제를 먼저 이렇게 미리 한번 풀어보고서 또 이 해설 강의를 이렇게 듣는 것도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아도 똑같이 이거는 이제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우리 똑같이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미처 다뤄지지 않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그런 걸 확인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문제를 풀어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 시간에도 기출문제를 미리 나눠드리고서 그 다음에 해설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리 풀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또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눠드린 그 자료에 기초해가지고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서양윤리 부분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서양윤리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플라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번 보죠. 다음은 서양 고대 사상가의 글이다. 기억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문제 형식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입형 그리고 서술형 이 두 가지 간단한 아주 대표적인 우리 임용고 시의 대표적인 형식인 기입형 문제하고 이제 서술형 문제 혹은 둘을 이렇게 혼합하는 문제, 그런 문제로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점 참고해 가지고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고대 사상가의 글이다. 기억니은에 들어갈 용어들을 쓰시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 자체, 좋은 것 자체를 가정하며 그런 식으로 여러 사물들 모두에 대해서 X인 것들의 각 부류에 하나의 기억이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이 기억에 따라서 각각을 무엇인 것이라고 일컫는다. 감이 잡히시나요? 자, 니은은 정말로 나라 전역에 걸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협화음처럼 가장 약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가장 강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중간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전 음정을 통하여 마련되는 것일세. 이는 자네가 원한다면 슬기에 있어서일 수도 있고, 또 자네가 원한다면 체력에 있어서일 수도 다시 자네가 원한다면 사람의 수나 재물에 있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유의 것들 중에 그 어떤 것에 있어서 있을 수도 있네. 그래서 이 한마음 한뜻이 즉 나라에 있어서나 한 개인에 있어서 성향상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를 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옳을 걸세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상이라는 건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의 그런 사상을 전하고 있는 플라톤의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은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 플라톤의 이제 이 윤리학이 기본적으로 뭐에
플라톤의 그런 존재론이라든지 그 인식론에 이제 그 기초하는 바들이 기본적으로 기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은 까다롭지만은 이런 그 플라톤의 인식론, 뭐 존재론에 대해서 이제 동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익히고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게 인식론과 이제 그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아름다운 것 그 자체, 좋은 것 그 자체를 가정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 사물들 모두에 대해서 X인 것들의 각 부류에 하나의 이것이 있는 것으로 상정하게 만드는 이것,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이게 이데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제 이 세상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은 많이 있단 말이죠. 아름다운 사람도 있지만 꽃 중에서도 아주 시들시들한 그런 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색채도 아주 그냥 아주 그 휘황찬란하고 아주 뭐 건강한 상태의 그런 꽃들을 보면 또 우리가 뭐 아름다운 꽃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산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뭐 황폐해가지고 그냥 뭐 이리저리 파헤쳐진 혹은 뭐 물난리로 인해 가지고 그냥 뭐 한쪽 구덩이가 막 휩쓸려간 그런 산이 아니라 아주 가을에 한가을에 그냥 뭐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있는 그 산의 모습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해? 그것도 아름다운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사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뭐 아름답다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그 공통된 어떤 성질, 그렇죠? 소위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서로 다른 사물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공통되게 이름을 그런 어떤 속성을 부여하게 만드는 어떠한 성질, 소위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소위 그 플라톤의 개념에서는 그게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하고 가까운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 네. 그 이데아라. 그리고 니은은 정말로 나라 전역에서 걸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플라톤과 관련해서 이제 그 사주덕에 대해서 문제들이 이제 다뤄졌었는데요. 그 다뤄졌었는데 가운데서도 이제 특히 이제 그 절제라고 얘기하는 이 덕목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절제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다 알죠. 기본적으로 그 절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통치계급, 수호계급, 생산계급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절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산계급에 해당되는 덕목이자 동시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수호, 통치, 생산 모든 계급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절제라고 얘기하는 그 덕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 거죠. 상생하기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들한테.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대해서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요구되는 덕목이냐? 물론 통치 계급도 절제할 필요, 수호 계급도 절제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절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욕구에 대해서 지금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욕구를 지금 자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욕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성의 명령을 잘 따라서 적절하게 지금 욕구가 발휘되는 상태를 지금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사회 안에서 보자면 어떤 형태라고 보는 겁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서 개인으로 따지면 개인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부분인 거죠. 부분들 가운데서 욕구적인 똑같이 영혼이긴 하지만 욕구적인 부분하고 이성적인 부분이 레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레벨이 다른 거죠. 확실하게 다른 거죠. 뭐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뭐 동물들도 갖고 있는 거니까. 이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신이나 혹은 그 인간 같은 이런 존재들만 갖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뭐 동등한 것이 아니라 레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영혼 안에서 더 높은 기능을 갖고 있는 영혼이 열등한 기능을 갖고 있는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스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절제라고 얘기하는 개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다스린다라고 얘기해서 자제라는 개념하고 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맞죠? 이게 이제 사회로 확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확대되면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열등한 부분하고 우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누군가는 통치를 해야 되고, 그 옛날 사람들 적으니까, 누군가는 통치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런 통치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통치해야 마땅한 사람이 있고, 지배해야 마땅한 사람이 있고, 지배를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있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랬을 때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를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더라도 누가 사회 구성원들이 가만히 보더라도 맞네. 저 사람은 지금 뭐 당연히 우리를 이렇게 그 통치하고 우리를 리드해 주는 것이 마땅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습.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를 당할 것인지 자기들 스스로 뭐가 합의된 상태에서 자기 안에 구성원들이 외부에 무슨 침략을 받아가지고 막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 구성원 가운데 지배해 마땅한 사람이 지배받아 마땅한 사람들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게 똑같은 그런 자제의 모습이고, 이런 자제라고 얘기하는 자치라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자치 아니겠어요? 이 개인 안에서는 자제라는 형식으로 들어가지만 그거는 자치가 되겠죠. 이 자치나 자제의 그런 개념이 네 가지 덕목 가운데서는 뭐가? 절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덕목하고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절제라고 얘기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사회 구성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자가 뭐가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들을 무난하게 지금 수용해서 이행하고 있는 상태. 각자가 자기가 맡아, 누가 보더라도 뭐 이거 할 만한 사람은 이거 하고, 이거 할 만한 사람은 이거 하고, 이거 할 만한 사람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 바꾸어 얘기하면 어떤 상태? 이런 상태가 각자에게 응분의 몫이 주어진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정의로운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가? 구성원들이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뭐야? 뭐 통치권을 놓고서 서로 드립다 싸우고 있는 거야? 아니면 누구든지 뭐 통치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역할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통치받는 지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수용하고, 어떤 상태입니까?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태예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조화하고 있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조화, 하모니. 예. 이 절제라고 얘기하는 덕목에, 그 정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그런 덕목의 중추적인 기능들이, 의미들이 다 이렇게 부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그 사주적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덕은 뭐냐 해도 그 지혜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절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덕목이 상징 이러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의미 있게 주목해야 되는 또 덕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그 니은에 들어갈 말은 이제 그 절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죠. 절제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나라 전역에 걸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혀파음처럼 가장 약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이해되시죠? 약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가장 강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중간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전 음정을 통하여 마련되는 것일세. 이는 자네가 원한다면 슬기에 있어서일 수도 있고, 원한다면 체력에 있어서일 수도 있고, 원한다면 사람의 수나 재물에 있어서일 수도 있다. 지혜에 있어, 그 체력에 있어서, 혹은 그 재물에 있어서 다 은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절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덕목들을 다 필요로 한다. 또는 이런 유의 것들 중에 어떤 것에 있어서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 그 하모니죠, 하모니. 영어로는 조화, 즉 나라에 있어서나 한 개인에 있어서 성향상 한결 나은 쪽과 성향상 한결 나은 쪽, 한결 못한 쪽, 그렇죠?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를 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뭐다? 정의인 거죠. 근데 이 정의에 대한 정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주덕 가운데 뭐를 소위 이제 절제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정의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강조하고 있다. 네. 네. 이건 잘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네, 다음은 또 서양 고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수시했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대상들에게 진리를 부여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인식의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들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자 가지적인 것의 끝이자 실제들 가운데 최선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철학자가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만나야 할 가장 큰 배움이 바로 이것이기에 변증술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이데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데아가 아니라 그렇죠. 선의 이데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선의 이데아. 그래서 인식의 대상들에게 진리를 부여하여 인식하는 자에게 인식의 능력을 주는 것. 네. 우리가 그 동굴의 비유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동굴을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소위 그림자의 세계 다 떠나가지고 이제 동굴 밖에 실제들의 세계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실제 뭡니까? 실제 무슨 동물들도 실제로 그 식물들도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실제들이 존재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어떤 원천이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도 이거 진짜로 진짜 뭐 여기 그 동물들이 있었네. 실제로 내가 보던 그 모사품, 도자기로 된 그런 모사품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정말 그 모사품이 흉내내려고 했던 실제의 어떤 존재가 지금 여기 있었네. 그걸 인식하게 만드는 그게 뭘로 표현이 됐습니까? 하늘 위에 떠 있는 그런 태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비유를 주면서 이 태양 덕분에 실제들도 지금 다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태양 덕분에 이 실제들이 존재한다는 걸 또 인식할 수도 있게 되고. 이해되시죠? 선의 이데아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력을 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실제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것. 그리고 또 가지적인 것. 가시계와 가지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이 소위 말해서 그 학문적인 어떤 인식의 세계는 이제 그 가지적인 세계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가지계 나눠서. 그래서 가지적인 것들의 아주 끝판왕, 가장 높은 목적, 당연히 이제 이 가지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소위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이 모든 이데아들의 이데아들 가운데서 끝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영어로 이제 그 end 똑같은 거죠. 바꿔 얘기하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끝이자 실제들 가운데 최선. 알았습니다. 이 실제하는 것, 그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가지계, 우리 그 구분해서 선분의 비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지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실제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좋은 것들입니다. 이 좋은 것들. 이 실제계가 아니라 여기에서 사물들이잖아요. 사물들. 우리가 눈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물들. 이거 그림자. 이거는 저거고. 이 사물들은 특징이 어때요?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지. 그렇죠?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거 당연히 여기는 불변이고 여기는 가변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실제에 비해서는 좋은 거야, 좋지 않은 상태. 좋지 않은 상태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실제계에 존재하는 존재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선한 겁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좋은 것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인간들 보세요. 저도 저거지만 우리 선생님들 똑같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도질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강도질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도 똑같이 우리 같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도 지금 뭐 수재민들 돕겠다고 해가지고 또 막, 뭐 지구상에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또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러한 인간들, 이 현실에서는 다 여러 가지 면에서 흠결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을 다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인간의 이데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놈은 어떤 거겠어? 당연히 훌륭한, 지금 이 현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지. 그렇죠? 더 좋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이 선한 것들의 더 높은 선이니까 그게 무슨 선이겠어요? 그게 선 중에 선 이렇게 되는 거지. 최고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선한 것들의 선 중에 선, 이데아 중에 이데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선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들 가운데 실제들은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 실제들을 그럼 선하게 만드는 어떤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그게 이데아 가운데 이데아, 뭐 선의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네, 최선의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철학자가 통치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만나야 할 가장 큰 배움이 바로 선의 이데아이기에 변증술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네. 선의 이데아 개념. 자, 다음은 고대 윤리 사상가의 글이다. 작성방법에 따라 서술하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수립하기 시작할 당초부터 언제나 준수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또는 그것의 일종이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이들 세 가지 모두가 이 나라 안에 생기도록 하는 그런 힘을 주고 일단 이것들이 이 나라 안에 생긴 다음에는 그것이 이 나라 안에 있는 한은 그것들의 보존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것이다. 네. 니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 덕분에 지금 이 세 가지 모두가 이 나라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것만 봐가지고 사실은 그 선생님 감 잘 안 오죠. 물론 그 영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가 지혜, 용기, 절제였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 그 앞에 이제 그것이 또는 그것의 일종이 정의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그런 덕목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 용기, 절제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를 수립하기 시작할 당초부터 언제부터 준수해야만 했다고 내가 주장했던 그것이 뭐냐? 그게 그렇죠. 1인 1업의 원리였습니다. 1인 1업.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플라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럼 처음 발생하게 됐겠느냐? 처음에는 다 뭐 각자 도생하다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장점들이 특성들이 다 똑같다 아니면 서로 저마다 다 다르다. 하는 그 장점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타고난 본성들이 누구는 힘이 좋아가지고 뭐 그 밭일에 잘하지만 아니 누구는 아주 그냥 머리가 그냥 계산이 빨라가지고 무슨 다른 일에 능한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런 능력들이 서로 다 본성적으로 타고난 능력들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서로 그 조합하면은 소위 그게 뭐가 됩니까? 분업이 되는 거죠. 분업이 되게 되면 훨씬 더 각자 모든 일들을 책임지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사회를 이루면서 살게 되지 않았겠느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상상을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는 국가라고 얘기하는 혹은 이제 사회가 뭉치게 되는 계기가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난 그런 본성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 직업 삼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면서 서로 간에 그 역할 분담하면서 그 분업 속에서 서로 협조, 조화를 이루는 그게 이제 그 국가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국가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러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것도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그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사회 안에서 필요하는 그런 역할들, 자기의 타고난 본성에 의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각자가 응분의 몫을 자기가 받아마땅한 몫을 수행하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무슨 개념으로? 정의 개념으로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1인 1업의 원리 또는 그것의 일종이 넓게 얘기하자면 그 또한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말하는 것처럼 뭐 나는 이게 이성적인 능력이 가지고 출중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맞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가장 적절한 역할은 이거 하는 거. 개인에게 있어서나 공동체한테 있어가지고 뭐가 진정한 선인지 그거 깨우쳐가지고 그거 잘 그 터득해가지고 그것들을 알려주면서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자기한테 맡겨진 그런 그 업이라고 이렇게 보고서 그 역할을 하면 나는 이거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산하는 요 분야에 어떤 재능이 있다라고 그 일 맡아서 하는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그 정의인 거고 이러한 방식으로 1인 1업의 원리에 의해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수행하는 이런 정의로운 그런 사회 구조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어떻게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이런 덕목들도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이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두가 이 나라 안에 생기도록 하는 그런 힘을 주고 일단 이것들이 이 나라 안에 생긴 다음에 그것이 이 나라 안에 있는 한 그것들이 보존을 가능케 해주는 것. 그게 뭐다? 1인 1업의 원리다. 이 1인 1업의 원리가 무엇인지 쓰고 설명하시오. 집단 구성원들이 저마다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자신만의 일을 한 가지씩 해야 된다라는 원리. 네, 1인 1업의 원리. 주목해 보시면. 네.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문제. 잠시 쉬었다가 아리스토텔레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